안녕하세요. 긴장이 많이 되는데 잘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를 안 보셔도 되고요. 사실 안 봐주시면 제가 더 감사할 것 같고, 왜냐면 많은 분들이 보면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표도 좀 화려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팟캐스트처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 오전 세션 대빈이고요. 오늘 발표 제목은 나만의 샌드박스, 다시 일어서기 힘든 이들에게입니다. 여기서 샌드박스는 제 발표에선 여러 의미로 해석되긴 할 텐데요. 보통의 의미는 이렇죠. 좀 안전한 가정의 공간. 실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실패가 힘든 이유는 결과가 나빠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실패는 이번 일이 실패했다가 아니라 내가 실패한 사람이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실패를 항상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실패를 멋지게 극복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패해도 나를 덜 미워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시 발견한 샌드박스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2015년으로 흘러가는데요. 저는 예술고등학교 작곡과에 다니던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과 가까운 환경에서 자라긴 했는데 음악만큼이나 제 삶에서 중요했던 건 컴퓨터였어요. 글쓰기, 디자인, 영상, 음향, 그리고 서버. 고2가 될 때쯤에는 저는 꽤 많은 것들을 컴퓨터로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올해 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요, 저에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어요. 나만의 서버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기능을 추가하고, 작은 세계를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에 관심을 가졌고요. 도티라는 크리에이터를 발견했어요. 저와 함께한 시절엔 이제 한국 게임 크리에이터 최초로 200만 구독자를 달성했지만 당시에는 구독자 30만 명 정도 되는 유튜버였습니다. 메일을 보냈는데요. 답장은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샌드박스라는 회사에 공식 컨텐츠 제작팀 모집을 보고 지원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소속 크리에이터이자 직원인 두 분과의 스카이프 인터뷰 끝에 저는 기대도 안 했던 팀 매니저라는 역할을 받게 됐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았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능력을 처음으로 스스로 어필했고요, 누군가에게. 그걸 누군가가 처음으로 인정해준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라는 회사에서는요, 제가 좋아하던 것들이 전부 저의 역할이 되었어요. 마인크래프트를 아는 것, 영상을 만드는 것, 음악을 다루는 것, 서버를 여는 것, 문제를 보면 해결하려고 파고드는 것. 그 전까지는 취미였던 일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곳에서는 필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3 가을쯤에 저는 정식으로 샌드박스에 입사했거든요. 나중에 대학을 합격하긴 했는데도 진학 대신에 회사에 머무르는 걸 선택하기도 했어요. 입사 첫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입사 첫날부터 새벽 3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 즐거웠어요. 좋아하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회사와 함께, 도도한 친구들이라는 IP를 키워가게 됐어요. 도도한 친구들은 이제 앞서 말한 도티라는 크리에이터의 도티TV 컨텐츠에 함께 참여하던 6인의 크루였거든요. 근데 제게는 단순한 출연진이나 콘텐츠 팀이 아니었어요. 함께 만들고, 함께 웃고, 함께 사랑받던 하나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분들이 주신 사랑은 정말 컸습니다. 이게 실제로 다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는, 이보다 더 많긴 한데, 팬분들의 팬아트나 편지들이거든요. 제가 만든 장면을 좋아해주고, 뒤에서 제가 준비한 작은 요소를, 이거 재밌어요라고 알아봐주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주는 경험. 그건 이전에는 거의 느껴본 적 없던 경험이었어요. 지금도 느끼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인정이었고요. 20분짜리 컨텐츠가 100만 조회수를 넘으면요. 누군가 평균 10분씩만 봤다고 해도 세상 누군가의 1000만 분의 내 손길이 조금은 다 있는 그 느낌. 1년이어도 놀랐겠지만 단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가 발생하면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여기 있어도 되겠구나. 그래,
그래서 그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갑자기 2019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것처럼 아무 맥락도 없이 도도한 친구들이라는 IP에 조기 계약 종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일이 제 안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느냐이거든요. 머리로는 이해했죠. 계약은 끝날 수 있고 팀도 바뀔 수 있고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 안에서는 그 일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 밖에서 보면 하나의 팀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처음으로 깊게 소속됐던 그 세계가 끝나버린 이제 섭종 같은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슬펐을 법한데 절대로 저는 그때 바로 멈추지 않았고요. 한동안은 그냥 일을 계속했어요. 그냥 묵묵히 아무 생각 없이 슬퍼하고 싶은 감정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계속 만들고 계속 해결하고 계속 괜찮은 척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도도한 친구들의 해체는 저를 바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큰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 뒤에도 제가 아는 방식은 하나였어요. 더 잘하기, 더 많이 해결하고, 더 많이 증명하고,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할 줄 아는 게 적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컨텐츠도 만들었고요. 음악도 했고, 시스템도 만들었고, 나중에는 데이터와 개발까지 다루게 됐어요. 겉으로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쪽에서는 계속 닳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울감이 너무 커졌고요. 처음으로 이제 보통 말하는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게 돼요. 처음에 병원에 간 이유는 우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려움이 우울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시간 관리가 어려운 것, 해야 하는 일을 계속 미루는 것. 예전부터 반복되는 패턴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고 나중에는 ADHD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물론 진단도 받았고요. 이후에 한 달 정도 장기 휴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쉬는 것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인데 2022년에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습니다. 당시 회사는 이사진을 크게 늘리던 시기였고요. 그 중에 한 이사의 결정으로 제가 권고사직 대상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사는 몇 달 뒤에 회사를 떠났고요. 한 2개월, 3개월. 그리고 계속 함께하던 대표님께 사과도 직접 받았어요. 어, 근데 그 결정은 제 안에 꽤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과 성과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저는 이렇게까지 흔들렸을까요? 돌아보면 제 안에는 오래된 공식이 있었습니다. 쓸모 있으면 안전하다. 도움이 되면 사랑받을 수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면 필요해질 수 있고요. 필요한 사람이 되면 남겨줄 수 있다. 이 공식은 저를 굉장히 많이 성장시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죠. 제가 쓸모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 안정감이 같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게 필요했던 건 더 많은 능력만은 아니었고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 더 흔들리는데요. 2024년이거든요. 출근이 어려워지고 연락이 무섭고 해야 할 일을 알아도 시작이 안 되는 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종의 번아웃 증상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출근이 어려워진다는 게 출근을 하면 공황 증상을 알았고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겠죠. 그래서 퇴사를 고민했고요. 가족과도 크게 부딪혔어요. 굉장히 크게. 제 생일이던 4월 18일에는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긴 글을 올렸어요. ADHD, 우울증, 공황, 가족과의 충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마음,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들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꺼내놓은 날이었어요. 그때 적었던 그 편지의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약간 멋진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나온 말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어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첫 심리 상담을 받게 됩니다. 2024년 휴식 기간 동안 저는 심리 상담을 이어갔고요. 여러 심리 검사도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심리 검사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불안, 우울, 주의,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위험, 높음, 낮음 이런 단어들이 마치 저에게 성적표처럼 보였는데요. 어,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역시 내가 문제였구나. 근데 상담을 하면서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리 검사는 저를 판결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제 상태를 알려주는 지도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태는 제가 아니라요. 상태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였어요.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불안이 높은 위치에 서 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실패라는 경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문장을 좀 마음속으로 바꿔보니까 아주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2024년 휴직 이후에 저는 심리 검사와 상담 기록, 그리고 제가 느낀 여러 가지 패턴들을 한번 모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GPT를 붙잡고 저에 대한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였거든요. GPT를 사용하다 보니까 매번 제 상황과 맥락을 설명하는 게 너무 번거로웠어요. 어, 제가 어떤 답변을 싫어하고 어떤 피드백은 저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고 어떤 상황에서 다시 움직이는지 그걸 정리해두면 GPT가 저를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이건 GPT를 위한 설명서이기도 했지만 사실 저를 위한 설명서였다는 것을요. 나는 어떤 조건에서 무너지고 어떤 기대를 걸 때 나를 미워하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시 나를 움직일 수 있는지 이 문장들이 모이면서 일종의 나 사용 설명서가 된 거죠. 저를 고치기 위한 문서라기보다는 저를 덜 다치게 다루기 위한 문서였습니다. 상태는 내가 아니다. 상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다. 이 문장은 제 설명서의 가장 중요한 첫 줄이 되었습니다. 휴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후에 복귀했을 때는 저는 생각보다 잘 적응했어요. 굉장히. 새로운 팀에서 일했고요. 데이터와 개발과 그리고 업무 자동화 업무를 맡으면서 다시 성과도 꽤 잘 만들어나게 돼요. 일도 잘 맞았고요. 어느 정도 안정도 되찾았어요. 그런데 그 복귀 후에 그런 성과를 만들어낸 후에 1년 정도가 지나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회사 일이 익숙해진 거예요. 아무 감흥이 없을 정도로. 샌드박스라는 회사에서 배운 것도 너무 많았지만 제 안에는 새로 배우는 감각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온라인에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발견했고요. 그때 그냥 낯선 곳으로 한번 향해보고 싶었어요. 다시 배우고 싶었고 제가 너무 익숙한 곳에만 머무르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전형으로 지원을 했고 추석 직전에 합격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추석 동안 엄청난 고민 끝에 이제 추석 이후에 회사에 말하게 돼요. 퇴사를 하겠다고. 그리고 약 5개월 동안 2월 28일까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자로 샌드박스를 퇴사했는데요. 입사한 지 3,393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사실 이 장표를 만들기 전까진 진짜로 몰랐는데 그때까지 제가 살아온 날이 1179일이었어요. 네, 정확히 소수점도 틀리지 않고 제 인생의 3분의 1을 보낸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퇴사는 단순히 회사를 옮긴 일이 아니었고요. 제 인생에 아주 큰 장을 받는 일이었던 거죠. 처음 아카데미에 들어올 때부터 뭐 대단한 엄청난 걸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싫어온 마음이 제일 컸고요.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떠났고 인생의 큰 장을 하나 받고 나왔으니까요. 다시 뭔가를 증명하기보다는 숨을 고르고 낯선 환경에서 다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팀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것저것 해볼 수 있더라고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해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팀을 이뤄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정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같이 굉장히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려 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첼3 직전 브릿지2에서는 아카데미를 계속 다니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네, 첼3가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항상 문제를 보면 빠르게 구조를 잡고 리스크를 먼저 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가능성을 너무 빨리 닫아버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은 제가 닫으려던 가능성을 계속 다시 열어줬습니다. 누군가는 일단 해보자고 말했고요. 누군가는 사람의 감정을 먼저 봐주었고, 누군가는 분위기를 다시 살려줬고, 누군가는 제가 보지 못한 관점을 던져줬어요. 이 과정이 편하기만 했던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불편함 안에서 굉장히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가능성을 닫는 것보다 가능성을 어떤 위치에 둘지 정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걸 조금씩 배웠습니다. 사실 나 사용 설명서를 이곳에서 많이 써봤는데요. 처음부터 여기서 그걸 써보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곳은 제가 만든 그 나 사용 설명서를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꺼내보게 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지금의 제게 아카데미가 새로운 나의 샌드박스 같은 공간이 되어주고 있구나. 저는 샌드박스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감각을 배웠고요.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계절을 보냈고 가장 크게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아카데미가 제게 또 다른 의미의 샌드박스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덜 미워하게 그리고 함께 시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음, 그런 걸 하게 됐는데 목표는 여전히 높게 두고 싶습니다. 좋은 걸 만들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닿는 걸 만들고 싶고 제가 가진 능력을 의미 있게 써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 번의 실패에 저 전체를 걸어보지 않으려고 해요. 목표는 높게 잡고 기대는 작게 하고 시도는 진심으로 하고 해석은 좀 천천히 끝나가는데요. 성인들에게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실패가 평가가 되고요. 사회에서는 실패가 이력처럼 남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곳 밖에서는 실패 하나에도 책임져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아카데미는 꽤 귀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해보고 흔들려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말해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러분도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나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려주는 좌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좌표를 알면 나를 미워하지 않고도 다음 한 걸음을 정해볼 수 있거든요. 실패가 여러분 전체를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춰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보고 다음 한 걸음만 정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